이제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이어서 오늘 국제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 라운드 테이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종합토론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는 허만호 경북대 명예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고요. 이번 시간은 3세션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해 주신 또 다른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모두 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회자님께서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회의락하는 것이 항상 보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저렇게 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약속했는 바가 있기 때문에 플로어에 계시는 분 중에서 말씀을 하실 분을 먼저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이런 논의를 해야 될 그걸 생각한다 하면 70여 년간 울분에 쌓인 것을 토로하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를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옳을지 필요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말씀하시겠다 하는 그 어르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이름 석자만 알지 얼굴도 모르고 그때 6.25 때에 납북을 당해가지고 지금 사망 신고를 해서 제일 처음에 2013년도에 저희 작은아버지 혈육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한 번도 이 가족 협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참여를 했고 또한 지금이라도 뭐 보상이다 뭐다 이걸 떠나서 저희 작은아버지 생사라도 좀 확인해 봤으면 해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 참석했습니다. 제가 이성희 이사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여기 장소는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 협의회지 어선 납북이다, 비행기 납북이다 이런 납북자들하고는 저희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은 반드시 회의 주제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여러 자료집을 보면은 아까 12만 명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뭐 9만 7천 명도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한 통일을 해서 우리가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한 10만 명 정도, 11만 명 정도 이런 공통된 이 용어가 숫자가 나와야지 자료집마다 다 틀린 자료가 나오면은 검토하신 분들이나 참고하신 분들은 다 혼란스럽다. 왜 그러느냐? 저는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교과서 1억만 부를 발행하는 회사의 국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어자가 아자 되고 아자가 어자 되면은 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정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정확히 못하면은 정도, 안,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떤 자료집이든지 좀 정확하게 좀 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제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주제 소견을 제가 여기서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참석자 초론은 그 안중근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견리 사이라고 이익을 얻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라. 오늘 이 6.25 전시 납북자 피해 가족 협의회에 참석할 때는 무언가는 나도 한 가지를 얻고 가기 위해서 여기 참석했고 또 한번 생각을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정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 것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거 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영환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통일부에서 보상 정도가 진행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도 아까 진행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실규명과 생사확인 및 송환 문제는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어떻든 지금 유엔 보고가 어떻든 자료집들은 다 자료로 참고 자료로 만들어 놓되 북한 정권이 현재 유지되는 이상은 우리 남북 간의 어떤 협의점, 우리 가족 협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문제점 해결은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왔느냐? 명예회복 및 보상. 정부 차원의 연자제 폐기를 해서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임진각 건립된 6.25 전쟁 납북 피해자 가족협의회 2,300평 대지에다가 전시관 일동과 사무관 일동 마중들을 만들어서 우리 가족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납북자 10만 명 정도 서류 심사 후에 4,777명 가거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인정한 납북자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고 납치되었다는 것을 심사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고맙습니다. 2024년도 기억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국회가 통과돼 가지고 금년 6월 29일 날 행사를 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해결점의 문제점을 해결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국가 책임자는 자국민 보호가 우선입니다. 국가 책임은. 헌법 전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소극적인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문제를 왜 내가 개인적으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자국민 보호자 12명이 북한 정권의 비협조로 해결을 못한 관계로 현재까지 수교와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교가 수교되려면 그때 그 피해 보상을 해서 교류가 돼야 되는데 국교가 성립이 안 되니까 피해 보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조직이 잡아간 자국민 250명 중에서 40명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어 휴전 중에도 팔레스타인 하마스 조직을 무력화하여 폭격을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공격한 사례를 봤을 때에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있지 않느냐는 그 안타까운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6.25 전쟁 납북자 가족협의회 이성희 이사장님, 회원들은 국회 차원 법 제정으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벌써 이 세대가 나이가 80이 다 거진 다 됐습니다.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도 못합니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러면은 우리 그 가족 피해자들한테 과연 어떤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우선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보훈부하고 통일부에 관계된 일을 지금 오늘 참석했습니다만은 왜 세월이 지나면 3세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내용 중에서 보수 교과서가 4개고 진보 교과서가 7권입니다.
전국 고등학교 보수 교과서를 채택하여 학습한 학교는 경상북도 경산 문명고등학교 한 군데입니다. 우리 2세대가 3세대가 지난번 6.25 6월 29일 날 행사 때 3세대를 데리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죽거든 너 작은 할아버지 혹시 소식이 오면은 네가 꼭 처리해라. 그러면은 예? 아 자유 토론 아닙니까? 자유 토론 왜 자꾸 그러세요? 아 그럼 시한 제한을 주세요. 그러면 빨리 읽어드릴 테니까. 저 이미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요점만 말씀해 주세요. 뭐를 말씀하셨는지. 질문만 하세요.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10만 명 정도의 그 회원 중에서 4,777명 인정돼 가지고 마중들과 저기 2층에 그 명패를 다 달았습니다. 그 중에서 230명 정도가 진실화해위원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처리하겠습니까? 이성희 기사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통일부에서 4,777명부터 선처리를 하든지 후처리에 김정은 정권이 보상을 안 해주니까 못한다고 하면은 통일부에서 접촉해가지고 4,777명을 보상 제도를 갖다가 건의해보고 처리를 했는지 협상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미쓰비시 보상을 인정을 안 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선 보상하고 일본과 협상 후에 보상을 갖다가 받아내는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을는지 한번 통일부에다가 건의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현재 우리 가족들이 통일부에서 받고 있는 후생복지, 버스비라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받을 용의가 있는지, 그런 사례문을 갖다 만들어서 통일부에다 건의했는지. 자, 저는 138개의 죄송한데요. 혼자만 말씀 다 하실 수는 없으니까 1분 내로 좀 정리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한 사례를 통일부 장관이 모를 때에 우리가 그 사례집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금전적인 것보다는 일부터 시작하는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통일부와 접촉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통일부는 그거를 지급할 수 있는 그 부처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가 돼서 그 통과가 돼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것이지 통일부가 마음대로 우리 전시납북자 가족들의 후생을 위해서 뭐를 줘야 된다 해서 주는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성희 이사님이 절차를 모르시네요. 우선적으로 사례 그 보상 후생복지 사례집을 통일부에다가 제출해가지고 통일부에서 국회에다가 제출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갖다가 재정부에서 그거는 집행하게 돼 있지. 정부 발의법인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모르는 말씀됩니까? 자, 여태까지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대충 그 네, 정도로. 안 했습니다. 예, 예. 저기 우리 재성호 교수님께서 아마 두루두루 많이 하십니다. 예? 구체적인 법이며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니까 재성호 교수님께서 좀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잘 아시면 그렇게 건의를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예. 아니 집행부는 오해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네. 여기 오늘 그래서 제가 참석했습니다. 예, 조용히 좀 해주시죠. 자, 말씀드립시다. 그 국제협력반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뭐 언급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만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 결국은 국제 공론화나 국제적인 관심 이슈가 돼야 되고 또 힘 있는 나라 또 유엔 기구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어떤 그 측면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한국 전쟁의 그 피해자 전시납북 피해자 있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그 전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인원 얘기했는데 2017년 6월 달에 국무총리 소속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전시 납북자 총수를 95,456명이라고 집계를 했고, 물론 그건 12개의 명부를 통합 명부를 작성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고 다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해서 결론에서는 10만 명 내외로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그 중에 95,456명 중에 20세 미만의 아동이 제가 1,300명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우리는 이제 미성년자라면 18세 미만이잖아요. 지금 그때는 20세 미만의 자를 한 10,000명 약간 초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 조선일보를 보시면은 작년 5월이었던가 4월인가 5월에 그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느 여성 단체의 그 대표와 몇 사람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조선일보가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2년에 그 러시아가 침략 전쟁이 일으키고서 그 뭐냐면 도네츠크나 거기 그 점령한 주의 아동들을 강제 연행해 갔죠. 그 강제 실종 범죄입니다. 그죠? 전쟁 중에 향한 범죄인데 그때 6,000명이라 22년에 6,000명이었고 23년 5월 넘어가서는 2만 명에 달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6.25 전쟁 납북 피해 중에 아동의 강제 실종이 있잖아요. 그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아동의 강제 실종에 지금 접합점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이슈를 국제화할 필요가 있고 국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좀 종전 논의가 있다가 좀 또 지금 약간 다시 그게 좀 흐지부지 되는 것 같은데 그 한국전 모델에서 한국 휴전 모델을 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점령지를 유보 그 현상을 존중하면서 뭐 할 거냐 이런 논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전쟁 75년 전 케이스하고 그걸 소환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슈를 연계시키고 강제 실종, 전시 민간인 납치 문제, 아동을 포함한 이거를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민간 차원에서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때 만들어진 건데 거기 그분도 주도를 하셔서 The Elders라고 해가지고 세계 현인 그룹이 있어요. 여기에 정식 멤버는 12명이고 명예회원에서 16명입니다. 포함해서 명예회원 4명. 여기엔 전 브라질 대통령도 있고 아주 세계 각국의 정상급 유명 인사들이 들어요. 이런 데에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핵심적인 이슈들, 특히 전시 민간인 납치 문제를 좀 다뤄달라고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가서 두드리고 이게 지금 이 7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런 이슈고 말이죠.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그런 반인권적 이슈 아니냐 말이지. 예? 이런 거 갖고 다뤄달라고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를 탄단 말이에요. 언론을 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보다는 좀 하위 단위인데 우리 이정훈 대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북한 인권 현인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세이지스 그룹 on those Korean human rights겠죠. 그게 이제 정부의 좀 지원을 받아갖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흐지부지 되다가 또 윤석열 정부 때 2023년에 한 번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단된 이런 상황에서 연속성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이 반기문 총장을 좀 문을 두드려 보고 이거를 또 그분은 유엔 사무총장했고 또 가능하면 현 유엔 사무총장 지금 유엔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그런긴 하지만 한번 두드려 보시고 또 유엔 인권 최고 대표한테도 좀 달려가고 말이죠. 그런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얘기들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더 하면 좋겠고 어쨌든 이런 거를 트럼프가 한마디 한다든가 또 우리 영국의 그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튼 같은 분도 지금 북한의 종교의 자유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탈북민 강제 북송인데 이 이슈는 별로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됐든 프랑스가 됐든 미국 이런 여러 나라들 인권 선진국하고 좀 연계해서 이슈화하는 노력들을 한번 좀 강구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발언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혀 없었는데 우리 신희석 박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마 들을 만한 진짜로요. 젊은 세대지만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신 박사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어르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신희석 박사가 최근에 유엔 자의적 그룹 구금 실무그룹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예, 그 이야기도 조금 해주기 바랍니다. 본인 입으로 정확하게. 예, 감사합니다. 방금 조성원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제가 최근에 유엔의 자의적 구금 워킹 그룹이라는 특별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이제 뭐 탈북자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런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분 사건도 다뤘던 이제 워킹 그룹이긴 한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이 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좀 그 맥락에서 또 이제 이런 납북자 문제 같은 것도 더 다룰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저는 뭐 오늘 토론자나 발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렇게 뭐 추가할 내용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아무래도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그 세미나이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유엔의 여러 절차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규창 박사님께서 상당히 언급을 하셨지만 특히 이제 국내 입법 관련해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북한에 대해서 이런 특별 절차, 특별 보호관들이 여러 이제 권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이제 전신 납북자 보상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이제 그런 입법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이제 뭐 살몬 특별 보호관이라던가 다른 이제 다른 특별보고관이나 워킹그룹에서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국회가 이런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이제 좀 권고를 하면 어떨까? 이제 그러면 좀 더 이제 더욱 당위성이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계속 모색을 해나가면 어떨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유엔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이제 이성희 이사님께서 이제 안보리에서도 이제 연설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하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기회를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이 이슈를 국제화시킬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책이 변동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180도 바뀌어. 그러니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국제 민간단체, NGO단체, 유엔이고 협력해본들 결국 제 생각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관계로 자 유럽연합 각 정상들 자꾸 쪼여야지. 이게 민간이 해봐야 허공에 그저
소리 지르는 것뿐이 아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해옵니다. 아까 우리 전환기영 시대 이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 2018년도 직접 제가 문재인한테 갖다 준 사람이에요. 우리 그 내용을 제가 직접 갖다 준 사람입니다. 예?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좀 듣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뻔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내용은. 그런 어떤 디테일한 다만 한 가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젠틀맨십을 발휘해서 어떤 명예 회복, 임진각의 우리 기념관 다 그 순서대로 정말 발휘했어요. 제가 초기서부터 관여했던 사람입니다만 이런 학술 세미나, 포럼, 기타 등등 아마 10여 차례 이상 했을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전이 안 돼. 그래서 바로 그런 그 궁금증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가서 큰 소리 쳐야 이거 어떻게 조금 언론이고 좀 하지. 아까 지금 이기호 교수님이 가셨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이거 하는 동안에 어디 딴 단체에서 오늘 행사한대죠. 그거는 뉴스에 나가고 우리는 한 줄인가 잠깐 YTN인가 JCB 그거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회에서 저기도 띄우긴 했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오늘 9월 19일이 무슨 날입니까? 문재인이가 9.19 합의한 날이에요. 뭐라고 나왔느냐? 제가 여기 오면서 보니까 문 전 대통령, 현 당직 고위 관료들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아마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판문점에 가 있어요. 지금 행사한다고. 그것만 지금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여기서 우리 민간인 단체 떠들어봐야 아직까지는 소용이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정말 각계에서 좀 연대를 하셔가지고 큰 틀에서는 옳습니다. 이게 제가 엊그저께 이성희 이사장 모시고 누구죠? 이번에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을 만났어요. 가서 인터뷰를 했어. 그나마 저희 단체를 아마 1차적으로 면담 요청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사진들 몇 사람이 가서 대화하는 중에 그게 모든 이 사고가 딱 박혀있어. 이게 안 변합니다. 그 양반의 논리가 뭐냐? 다 생략하고 있어요. 햇볕 정책, 평화, 대화. 아주 그겁니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돼요. 자,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저는 좀 반대 입장을 취하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아주 단순화시켜가지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념적인 지형, 굳이 영어로 이야기한다 하면 아이디올로지컬 컨피규레이션이 1960년대 말 70년대 초의 서유럽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이 왜 발발했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발발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니오 막시즘이 크게 창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8년도에 미국과 서유럽의 스태그플레이션이 그 니오 막시즘을 그야말로 극에 끌어올렸거든요. 우리가 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다 하면 서유럽의 좌파들은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이념적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동시에 100%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소련과 다른 공산주의 체제의 반인권적인 억압 정책들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파 지식인들이 아주 힘겹게 활동을 했었어요.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도 크게 기여를 했죠. 그러면서 좌파에 실망했는 그런 그 일반인들이 돌아선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족 회원들께서 수세월을 그렇게 고생을 하셔서 외치고 활동을 하고 노력을 하셨어도 큰 성과가 없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린다 하면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사회운동이라 하는 것은 자꾸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사회적 자원화해야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고 또 조금이라도 발돋움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토마스 리세라는 그 연구팀이 실증적으로 나름대로 깨달았는 것은 인권 문제는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대화에서 중심에 밥 먹으면서도 튀어나오고 술 마시면서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일상에서 회자가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인권이 발전한다라고 실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수고스럽지만 해오셨던 노력이 당대에 만족할 만한 해결이 안 되면 후세대에 가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 경험을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해방 공간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써서 그런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단장이 되었습니다. 따나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여순 사건이 아시는 것처럼 군 반란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유족회 대표 태권도 전공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는 사회과학은 거리도 먼 친구인데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 쟁쟁한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1년 이상 계속 딴지를 걸더라고요. 좋게 표현하면 지네 가족들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뭐 좌파 집단들이죠. 그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감히 지가 우리 앞에서 어디 입을 뻥끗할 수 있어.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회의 시간에 50% 이상을 장악했을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어르신들께서 그런 노력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할아버지가 당했대요. 군인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자분들 중에서 그런 노력을 할 사람이 있냐는 거죠. 그거를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파는 개인적으로는 훌륭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단합력이 약해요. 좌파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지가 개인적으로 죽을 판이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냥 불만스러워서 톨톨 튀다가 돌아서 가지고 협력하잖아요. 이거는 우리 우파가 좌파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보고 깨우쳐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했는 그 글들 속에서 발견했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재성호 교수님 글에도 그 부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일찍 이석을 하셨는 이신화 교수님 그 주제 가지고 논문도 쓰셨는데 R2P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별로 거론이 안 되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절에 반기문 선생께서 주도해가지고 정말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그 국가만한테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유엔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1차적으로는 이런 소위 그 잔혹 범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 해당 국가 정부가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되지만 만약에 실패했다든가 의사가 없을 때는 국제사회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첫 번째 기둥 필러 1, 그다음에 필러 2, 필러 3,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이 있는데 세 번째 기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경제적인 제재, 군사적인 제재 이런 구체적인 그 압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이 세 번째는 힘들 거고 첫 번째도 기대하기 힘들 거고 두 번째를 한번 좀 진지하게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두 번째 주제는 북한이 우리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의사도 없고 북한의 폐쇄성이나 정책의 경직성으로 봤을 때 그런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범세계적인 여론을 모으고 다른 국가, 다른 국제 NGO들하고 연대를 형성해서 북한의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지네들이 손해본다는 인식이 소위 대차 대조표가 그렇게 형성이 되도록 압박을 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의 시민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는 남아시아의 맹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합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의 국제 경찰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도 좀 참여를 해서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그 프로그램을 알아가지고 우리 참여하는 경찰에게 아니면 거기에 연사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여러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제가 알고 있기로 한 65개 노동당 외곽단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곽단체들을 주제별로 이런저런 국제협력이나 국제회의가 있을 때 초청을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초청을 해서 물론 외곽단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나 바깥 세상을 보게 하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알게 하고 그럼으로써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향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은 동독, 몽골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때 바로 어용단체들이 그전까지는 집권공산당의 전도대 역할을 했었지만 그러나 붕괴되는 과정에서는 시민사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체제의 저항 세력들을 묶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연대를 하게 해서 결국은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여 년을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생하고 억울했다 하소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당장 오늘 내일 내년에 해결이 안 된다 하면 우리 자식 세대, 우리 손자 세대에는 계속 이어서 질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당부드리는데 짧게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짧게 한 3분 이내로 한 분이 3분 이내로 말씀을 하실 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죠. 제가 지난번 6월 28일 9일날 유니커의 기념기획이라는 생각에 갔는데 3세대도 참석을 좀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그건 참 좋은 안이지만은 제가 2세대로서의 걱정된 부분이 뭐냐면 아까 보수 교과서가 4군데, 진보가 7군데라고 했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6.25 전쟁은 남한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진보 교과서. 그런 얘기냐 무슨 얘기냐면은 진보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요 17군데의 김일성이가 나와요. 17군데. 이승만 대통령이 4군데 나옵니다. 보수가. 근데 유일하게 문명고등학교 한 군데에서 그 보수 교과서를 배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가족협의회에 참여하고 협조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해라 해도 내 자식도 젊은 세대들은요 남북 전쟁은 남한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그것이 잘 이제 걱정된 부분이고요. 아까 이영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하신 분이 그 예산 편성에서 통일부 예산 편성 시대가 왔지 않냐는데 이것은 참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냐? 자료가 지금 현재 4,777명이라도 자료는 지금 다 우리가 제출해가지고 인정된 자료들이라고요. 그럼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과연 1부터 시작할 거냐, 포괄적으로 시작할 거냐, 4,777명만 골라서 시작할 거냐, 이런 것을 아마 규제를 딱 정해가지고 통일부하고 접촉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통과된 233명이라도 약값이라도 좀 국가에서 보상해 주라는 뭔가 그러한 그 건의사항이나 안건이 올라가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다가 이렇게 가족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요구하니 해줘라. 우리 그 국가유공자협의회는요 시내버스가 안 됐던 것을 서울시 지부장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노력해가지고 전국에 통할 수 있는 버스가 무료 승차권이 나왔어요. 이번에 올해. 그렇게 해야지 모르니까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알아서도 안 해주는 방법도 있을 거니까 자주 이런 안건을 만들어서 통일부를 우리가 건의를 해야지만 그래도 한 가지라도 자기들도 우리 가족협의회 회원들한테 혜택을 베풀지 않겠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말씀하시죠. 짧게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런 이제 바람과 기대를 가지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그 후생복리하는 그것은 그 시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뭐냐면은 이런 예산을 집행하려면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고 예산 확보이잖아요. 그거는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입법안에 관해서 세미나는 벌써 두세 차례 했지요. 여기 국회가 아니라 국회에서도 한번 했네요. 그러니까 그때 오늘 주제는 이제 국제 협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성희 이사장님이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많이 뛰어다니면서 오늘 또 김병기 의원이 지난번에도 공동 주최를 했는데 이 김병기 의원실하고 협조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이 지원하고 협조 안 해주면은요 법을 통과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근거를 만들고 뭔가 어쨌든 뭐 넓은 의미의 배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성희 이사장의 노력을 아니까 조금 그건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제에서 적용되는 그 지원책이 아니라 보훈부에서 올해 전국 순환 버스 제도를 보훈부에서 결정해 줘가지고 혜택을 보고 그건 이제 보훈 대상자에 대해서 보훈부 관할이고 지자체에서 또 별도로 그 아까 제 근데 교수님 6.25 말씀은 전쟁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제도가 또 있어요. 보훈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아니 보훈부에서 그 해줬던 통과된 전국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규정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요. 북한을 움직이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 거하고 북한이 움직이는 건데 북한은 움직일 생각이 없을 거고 우리 남한 정부에서의 그 움직임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걸 움직이게 하려면은 우리 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유엔 본부에서 유엔 그 인권위원회 거기에서 우리 정부에다가 다른 나라를 비교해서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네 나라는 왜 안 하고 있냐 이런 질의라든가 권고사항이라든가 개선 방책을 이렇게 정부 쪽으로 공식으로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인민일 겁니다.
그러면 인민들의 그 동요를 일으키려면은 우리가 판문점 같은 데 가서 우리도 여러 아까 NGO라든가 관계되는 단체들 여럿이 가서 판문점에서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제 북한 쪽에다 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버지 북한에 계시면 나와주세요. 북한에 우리 10만 명이 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남한에 있는 가족들은 지금도 75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퍼포먼스랄까요? 그렇게 또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 생각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매듭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제 소개를 드릴 기회가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96년 말부터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그 NGO에서 활동을 해왔고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제네바의 유엔인권위원회, 그 당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3월부터 이사회가 되었고 그 전까지는 위원회거든요. 유엔 커미션 온 휴먼 라이츠. 거기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상정되어서 통과되도록 로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뭐 잘나서가 아니고 EU 측에서 2003년 3월 5일 날 체크 공화국 상원에서 북한인권 난민 문제 국제 회의를 할 때 EU 측에서 남한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로비를 해달라. 근데 로비의 대상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반대표를 그룹 보팅하지 않도록 집단 그 반대표를 던지지 않도록 그래 로비를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대학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발되어 가지고 그래서 가서 로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대사관에 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네바 인권위원회에서 그 주제가 다뤄질 전후 해가지고 패럴렐 미팅이라 해서 일종의 이런 식의 그 퍼포먼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권 문제는 사실은 안보리 결의를 통해 가지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관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대규모의 끔찍한 참사가 아니고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와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가결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유엔에 여러 이걸 다룰 수 있는 그 경로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에서 짧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경험했는 것들을요 모아가지고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서울에 있는 외국 대사관에 보내는 것도 그거 의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동료 국가들의 정기 심사 UPR을 할 때 여기 대사관에 보내면 그 대사관에서 미국인 미국 정부, 핀란드면 핀란드 정부에다가 그 상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핀란드 정부가 그 UPR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보내신 그걸로 자료로 삼아 가지고 묻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무의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가족회에서 만약에 의향이 있으시다 하면 이 의견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래서 영어로 쓰든 불어로 쓰든 써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유엔에서 절대로 그냥 휴지적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 정리해가지고 유엔 홈페이지에 다 올립니다. 올리고 UPR 할 때 반영을 하고요. 예, 제가 사회를 잘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4분 정도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뼈아픈 일을 이렇게 70여 년의 고통 속에서 절규하시는 여러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고요. 다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30년 가까이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저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서류를 꾸미고 뭐 정보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일에 불러주신다 하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허만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든든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큰 힘이 되셨을 것 같고요. 오늘 세미나 통해서 국내외 전문가분들 모시고 여러 국제 협력 방안들 이야기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전시 납북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이렇게 배울 점들 또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